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4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한 달 동안 783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국감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전 정부 책임론과 현 정부 견제론이 정면 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서면 조사를 요구한 것이 정치권의 태풍의 핵으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은 감사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방침을 세웠는데 국민의힘은 전직 대통령이라고 성역이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이 고위 당정 협의회를 갖고 여성가족부 폐지 등 정부 조직 개편안을 조만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심야택시난 해소를 위한 심야택시 호출료 인상과 개인택시 부재 해제 등의 대책도 발표합니다. 오늘부터 코로나19 음성이 확인되면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접촉 면회가 가능해집니다. 신규 확진자는 어제 9시까지 15,000여 명으로 집계돼 월요일 동시간대 기준으로 13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영국 정부가 대규모 부자 감세 정책의 하나로 제시했던 소득세 최고세율 폐지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철회여인 막걸리 대처를 표방하며 감세안을 추진해온 리즈 트러스 총리는 정권 위기로 번지자 한 발 물러섰고 폭락했던 파운드와 가치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어제부터 내린 비는 오늘 오전에 대부분 지역에서 그치겠지만 강원과 충북, 경북권은 밤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비가 그치고 난 뒤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져 쌀쌀한 가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굿모닝 MBN입니다. 오늘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윤 대통령의 순방 외교 논란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 조사 요구까지 국정감사 내내 여야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어떤 국감이 있는지 전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첫날인 오늘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등 모두 12개 상임위에서 국감이 실시됩니다. 정권교체 이후 5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치러지는 국감인 만큼 여야는 지난 정권에 대한 책임론과 현 정권에 대한 견제론을 들고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외통위는 박진 외교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감을 진행하는데 박 장관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킨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순방 논란을 지적하고 박 장관을 향한 자진 사퇴를 촉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국민 사과도 외교 라인에 새 신도 없이 그냥 뭉개고 가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해임 건의안이야말로 의회 폭거로 규정하고 총공세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주당의 폭거로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 사유는 그 어디에도 합당한 이유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법사위에서는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요구한 것을 놓고 여야의 첨예한 대치가 예상됩니다.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을 두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여당은 MBC를 상대로 자막 조작이라고 규정하고 야당은 언론 탄압이라고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위와 농해수위에서도 각각 대통령실 용산이전, 양곡관리법 등을 둘러싸고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번 국감은 다음 달 3일까지 약 한 달간 783곳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보신 것처럼 감사원은 2년 전 서해에서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 총에 맞아 숨진 사건을 살피고 있죠. 그 과정에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하자 문 전 대통령은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불쾌감을 보였습니다. 이를 두고 숨진 공무원의 아내는 왜 본인이 최고 존엄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다고 말했고 민주당은 감사원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김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불쾌하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감사원으로부터 서면 조사 통보를 받은 것에 대해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참모들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서면 조사 거부 의사를 밝힌 겁니다. 9월 30일
문재인 대통령께 감사원 서면 조사 관련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애시당초 감사원 권한이 아닌 것을 하자고 하는 것이라 당연히 거절하는 것이 맞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SNS에 유신공포 정치가 연상된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정치 보복이라고도 규정했습니다.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민생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야당을 탄압하고 전 정부의 정치 보복을 가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앞다퉈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휘두르는 칼날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발등에 꽂힐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민주당 의원들은 감사원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기로 하고 그 시기와 최재해 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 등 고발 대상을 조만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이렇게 야권의 거센 반발에 감사원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서면 질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나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도 질문서를 보내 답변을 받은 적이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서면 조사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면서 문 전 대통령이 불쾌해할 일이냐고 되물었습니다. 이어서 윤규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권으로부터 비판이 쏟아지자 감사원은 전직 대통령들에게도 질문서를 보낸 적이 있다며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감사원은 1993년 노태우 전 대통령, 1998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보냈다며 두 전직 대통령의 답변을 감사 결과에 활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질문서를 전달하려고 했지만 두 전직 대통령은 수령을 거부해 기존 확보 자료 등으로 감사 결과를 정리한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문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정원장을 모두 법의 심판에 맡겼다며 서면 조사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무례하다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불쾌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럴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전직 대통령이라고 성역이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권력이 있다 또는 전직 대통령이다 라고 해서 사법에 또는 감사 영역에 있어서 성역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유신 공포 정치가 연상된다고 말한 데 대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본인을 향해 점점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범죄 리스크에 도둑이 재발절인 감정이입의 전형일 뿐입니다.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지난 5년간 당리 당략에 경도됐다며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반면 대통령실은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 조사 요구에 거리를 뒀습니다. 독립성이 보장받는 감사원에 대해 밝힐 게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뿐이었는데요. 김대기 비서실장은 정쟁에 휘말리지 않겠다고 말해 오늘 윤 대통령의 출근길 문답에서 관련 발언이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황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 조사 요구에 대해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직무상 독립성을 보장받는 감사원에 대해 밝힐 입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야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승인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국감을 앞두고 정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정면 대응을 하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대통령실은 정쟁을 떠나서 오로지 경제와 민생에 전념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근거 없는 정략적인 공세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주기 바랍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국가안보실이 지난 6월 고 이대준 씨 측에 대해 제기했던 항소를 취하했을 정도로 윤 대통령이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사건입니다. 정치 권력적으로 문제를 보고 해석을 하는데 내가 선거 때도 이 부분은 대통령이 되면은 하여튼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그 유족도 만났잖아요. 때문에 오늘 있을 가능성이 큰 출근길 문답에서 윤 대통령이 이번 서면 조사건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오늘 한미 스타트업 행사 등에 참여한 중소벤처기업과 오찬을 하는 등 당분간 경제 행보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개천절 연휴 이 뉴스가 전국을 달궜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 조사 요구, 취재기자와 조금 더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치부 권용범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권 기자, 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감사원 조사 앞선 리포트에서 잠깐 언급이 됐는데 이번이 처음이 아닌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원이 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서면 조사를 시도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예. 노태우 전 대통령은 율곡 사업 비리와 관련, 김영삼 전 대통령은 외환 위기와 관련한 질문을 수령해 각각 감사원에 답변을 보냈었습니다.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4대강 사업 관련 서면 질의 수령을 거부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국방 관련 사안에 대한 질문을 보냈으나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네, 감사원 입장에서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이번 절차가 필요하다고 본 것 같은데 이렇게 전직 대통령이 거부를 하면 취할 수 있는 다음 조치가 있습니까? 네, 일단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은 질문지를 받지 않고 예. 반송을 한 상황인데요. 그렇죠. 감사원 입장에선 다시 보내서 질문에 응하도록 촉구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네. 하지만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이러한 절차는 사실상 의미가 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감사원의 조사 요청에 강제력이 있습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강제력 없습니다. 예. 다만 감사원법의 이 벌칙 내용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세히 보시면요. 51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감사를 받는 자로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이 법에 따른 감사를 방해한 자에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이 한번 거부를 했다고 해서 바로 벌칙을 적용해서 고발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앞서 수령을 거부했던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벌칙이 적용이 됐었습니까? 네, 2명의 전직 대통령에 대해 이 감사원법에 따라서 벌칙을 적용해 고발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예. 이번 문 전 대통령에 대해 이 감사원에서 고발 관련 입장이 추가로 나온 것도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번 감사원의 움직임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승인이 있었다고 봐야 할까요? 일단 감사원은 이 독립기관입니다. 따라서 감사원 조사 라인에서 결정을 한 내용은 감사원장에게 보고가 올라가고요. 감사원장의 재가가 최종 승인이 됩니다. 전직 대통령에 관한 내용이라고 해도 감사원 측에선 현 정부와 소통을 하는 절차는 없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면 현직 감사원장이 문재인 정부 시절이 임명이 됐었는데 문 전 대통령의 서면 질의를 최종적으로 승인을 했다,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질문지는 지난달 28일 최재해 감사원장이 결재를 한 내용입니다. 예, 그렇군요. 일각에서는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감사원도 속도를 내면서 중립성 논란까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결국 검찰과 공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감사원이 입장을 밝힌 게 있습니까? 일단 감사원 입장은 명확합니다. 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감사원에서 감사를 시작한 뒤에 검찰에서 수사를 벌였기 때문에 네. 검찰 수사를 이유로 감사원이 중단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검찰이 수사를 한다고 해도 감사원이 감사를 중단해도 이 자체가 논란이 될 수 있다, 이런 설명입니다. 감사원이 먼저 조사를 했다, 뭐 이런 내용이군요. 그러면 감사원 조사에서 파악된 내용을 검찰로 넘겨주는 일이 없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일단 감사 결과 형사적인 문제가 있으면 감사원은 고발 또는 수사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 범죄 그렇죠. 혐의가 확인이 되면 예. 검찰로 보내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 감사원은 합참과 해군본부, 해경은 물론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통일부, 국가정보원 등에서 실지 감사를 벌여왔습니다. 이 실지 감사는 해당 기관의 감사관이 직접 가서 이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는 건데요. 오는 14일 실지 감사를 마친 뒤 관련 내용을 간결하게 국민에게 알리고 향후 감사위원회를 열어서 감사 결과를 확정해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14일에 실제 감사가 끝난다고 하니까 이 내용 찬찬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증인 불출석을 문제를 삼고 있다는데 대학 총장들이 안 나오겠다,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누굽니까? 네, 일단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한 핵심 증인들이 국정감사를 회피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 대상들은 임홍재 국민대 총장,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인데 이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출장한 제시한 시점과 항공권 발권 날짜 등이 증인을 의결한 지난달 23일에 몰려있다는 게 야당 측 비판의 근거입니다. 예. 관련법에 따라 동행 명령장 발부 등 국회법상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이 지금 거대한 의석수를 보이고 있긴 한데 야당 뜻대로 될 수가 있을까요? 네, 교육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9명, 국민의힘이 6명, 무소속 민형배 의원까지 포함해 총 16명입니다. 네네. 과반이 더불어민주당이죠. 표결로만 안건을 처리하면 야당 뜻대로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 민주당이 벼르고 있는 이슈가 한 가지 더 있다면서요? 네, 바로 용산 이전 문제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와 관련한 방대한 자료를 지금 좀 요청하고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들이 사정을 잘 아는 만큼 이전 비용 낭비 논란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과거 청와대가 통상적으로 쓰던 비용까지 낭비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 정면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오늘 국정감사 첫날인데 첫날부터 아주 뜨거울 것 같습니다. 정치부 권용범 기자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어제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그간 미뤄왔던 정부 조직 개편안을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는데요. 대선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나 재외동포청 신설 등이 예상되는데 또 다른 깜짝 발표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 핵심 인사들이 고위 당정협의회에 총출동했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국정 목표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 조직 개편안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48년 정부 수립 이후에 50여 차례 정부 조직은 개편이 되었습니다. 국정 동력을 확보하고 경제를 살리는 적시적기의 조직 개편은 마땅히 장려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 조직 개편안에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거의 그대로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재외동포청 설립, 우주항공청 신설 등입니다. 당과 정부는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더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조만간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양 대변인은 여가부 폐지와 재외동포청 설립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조직 개편 여부와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선 즉답하지 않았습니다. 당정은 조만간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합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요즘 코로나19 여파로 택시기사가 크게 줄면서 심야 시간에 택시 잡기가 정말 어렵죠. 정부가 오늘 심야 택시난에 대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심야에 호출료를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질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서울 종강역 인근입니다. 택시 어플로 호출해도 좀처럼 잡히지 않고 지나가는 빈 택시마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한 10분, 15분 정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저는 안 그랬는데 요즘엔 좀 그러네요. 코로나19 여파로 택시 기사 수가 줄었고 고령화 현상이 심해지면서 기사들이 심야 영업을 꺼리는 게 택시가 부족한 이유로 꼽힙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심야 호출료 인상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3,000원대 택시 호출료를 최대 5,000원까지 올려 택시 공급을 유인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수익이 높은 심야 시간대만 일할 수 있는 법인 택시 파트타임 근로도 도입합니다. 개인 택시 3부제는 없애고 택시 회사에 취업할 때 거치는 절차도 간소화할 예정입니다. 정부 대책과 별도로 서울시도 택시 기본 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더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정부 방안이 확정되면 내년 2월 이후엔 심야 시간에 택시 기본 요금은 6,720원, 호출료는 최대 5,000원으로 기본 요금만 10,000원을 훌쩍 넘을 수 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오늘부터 요양병원과 장애인 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가 다시 가능해집니다. 다만 면회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신속 항원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와야 하고 음식물 취식은 금지됩니다. 코로나19 재유행도 진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어젯밤 9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15,725명으로 월요일 기준 13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은 내년 3월쯤 유행이 거의 끝나 마스크를 벗는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늘도 전국에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날은 더 쌀쌀해지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센터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다영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일상으로 돌아온 오늘도 가을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중부와 경북, 호남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고요. 충청과 전북 지역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비구름은 점차 남하하면서 중부지방은 오전 중에 대부분 그치겠고 남부지방은 낮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의 많게는 80mm 이상, 충청 남부와 경북 북부 동해안, 호남과 제주 산지에 20에서 6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내일까지, 경기 동부와 영서, 충북과 경북 지역은 오늘 낮부터 내일 새벽 사이 다시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날도 부쩍 쌀쌀해지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20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고요. 아침 기온도 갈수록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우리 국회에 해당하는 미국 상원과 하원이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 8일 중간선거를 위한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를 다룰 인플레 감축법 개정 논의도 그만큼 미뤄지겠죠. 그래서 법 개정보다는 시행령으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Yeas are 230, the nays are 201. The motion is adopted. 미국 하원은 지난 9월 30일 회계연도 종료일에 임시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국방예산 명세를 담은 이번 국방수권 법안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를 제공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상원도 모든 법안 표결을 마무리하면서 미국 의회는 이제 본격적으로 11월 8일 열리는 중간선거 체제로 돌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 등의 내용이 담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미 의회의 개정 문제 논의도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간선거 이후 새 의회는 내년 1월 임기를 시작하고 다수당이 현재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바뀔 가능성도 크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법 개정보다는 현재 마련 중인 미 재무부의 전기차 세부 시행 규정을 통해 유예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코트라 워싱턴 지부는 바이든 정부에서 자국산 우대 정책이 일부 후퇴 조짐이 있다며 인플레 감축법도 재무부 시행령 규정으로 완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인프라 건설에서 미국산 사용을 의무화한 바이 아메리카 법안이 물가 폭등으로 업계 불만이 반영돼 교통부가 한시적 면제 조처를 발표한 것처럼 인플레 감축법도 시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으로 뒤통수를 맞았다는 비판도 계속되고 있지만 이제는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대규모 감세안을 추진하다 세계 금융시장에 혼란을 불러왔던 영국 정부가 결국 열흘 만에 일부 감세 계획을 철회하며 백기를 들었습니다. 철의 여인 마거릿 대처를 표방하며 영국 경제를 침체에서 끌어올리겠다던 리즈 트러스 총리는 집권 한 달 만에 치명상을 입게 됐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영국 경기를 부양하겠다며 강력한 대규모 감세안을 추진해온 트러스 총리. 하지만 정책 발표 열흘 만에 감세안의 핵심이었던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계획을 전격 철회했습니다. We decided not to proceed with getting rid of the 45p rate. My job now is to make sure that we deliver
on the growth plan. 전날까지도 강행 의지를 밝혔던 트러스 총리가 하루 만에 말을 바꾼 건 여당 내에서조차 반대 목소리가 터져나왔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감세안 발표 직후 파운드화 가치가 폭락하는 등 금융시장에 큰 혼란이 일어나며 지지율이 떨어지자 친정인 보수당마저 등을 돌린 겁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야당인 노동당이 큰 격차로 보수당 지지율을 앞서면서 트러스 총리가 조기 레임 덕에 빠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So much damage has already been done. The so-called mini-budget a week and a half ago crashed the markets and has resulted in not just higher borrowing costs for government, but also higher mortgage rates for everybody else. 감세안 철회 소식이 전해지면서 파운드화 가치는 소폭 상승했지만 전문가들은 영국 정부의 신뢰도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개천절 연휴 동안 가을 정취를 즐기려던 등산객들의 등반길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마산 앞바다에서는 물고기 수만 마리가 죽은 채 떠올랐고 인천 공사장에선 비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 사건 사고 소식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방구조대원이 헬기에서 로프를 타고 내려갑니다. 산행 도중 쓰러진 여성을 발견한 구조대가 부상자를 끌어올립니다. 가을 산행에 나섰다가 발목 부상을 당한 50대 여성이 구조됐습니다. 본격적인 단풍철이 시작되면서 곳곳에서 이런 산악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연휴 기간 강원 설악산 국립공원에서만 21건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가급적 단독 산행은 피하시고 가족이나 지인에게 자신이 어느 산에 무슨 코스로 간다고 꼭 알려야 합니다. 사고에 대비해 헤드랜턴, 우의, 여벌의 옷, 비상식량, 식수, 응급처치 용품 등을 챙기시고 물고기들이 배를 드러내고 둥둥 떠 있습니다. 죽은 채 해안가로 떠밀려온 물고기 사체만 수만 마리에 달합니다. 마산만 앞바다에서 지난 사흘 동안 19톤의 폐사체가 수거됐고 창원시는 원인 규명에 나섰습니다. 폐사체에 있으니까 이거를 국립수산과학원에 문의를 해놨습니다. 그러나 해수도 문제가 있는지 싶어서 꼭 같이 다 해놨고 성어는 한 35cm 정도가 됩니다. 새끼 한 15, 16cm면. 어젯밤 9시 20분쯤엔 인천 부평구의 한 공사 현장에서 건물 외부의 비계가 30m가량 무너져 내렸습니다. 밤새 비계 철거 작업이 진행됐고 소방당국은 현장을 통제한 뒤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 평균 20명이 자녀를 살해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돈 때문에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고위험군을 보살필 인력과 예산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김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오피스텔에서 40대 부부와 6살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자녀를 살해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하는 부모가 한 해 평균 20명에 이른다는 첫 공식 집계가 나왔습니다. 경제적 문제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고 가족 관계와 정신 건강 문제가 뒤를 이었습니다. 부모의 연령대는 30대와 40대, 젊은 층에 집중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방을 위한 예산과 인력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극단적 선택이 우려되는 고위험군의 수는 2만 명이 넘지만 전담 인력은 460여 명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많은 사업들을 수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너무너무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10명은 자리가 없으세요. 개인 자리가. 그게 제일 미안해요. 사회적 인식 변화와 함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동반 자살이라는 표현보다는 부모가 자식을 살해한 살인 사건이라고 표현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이 쉬워하기 때문에 관련 예산을 반드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담 인력과 고위험군 방문 사업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민주당 의원의 1심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의 선고 공판을 엽니다. 최 의원은 재작년 SNS에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하라고 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가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근거가 되는 경찰 지휘규칙이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위는 지난달 30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경찰 지휘규칙 제정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규칙을 무효로 해달라는 내용의 권한쟁의 심판을 헌재에 제기했습니다. 경찰 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은 경찰위의 심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돼 있는데도 행안부가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규칙을 제정했다고 경찰위는 주장했습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한밤중 도로에 누워 자던 남성을 경찰에 신고해 돌려보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캄캄한 밤 국내 8차선 도로변에 세워진 대형 트럭 사이에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특히 머리와 상반신 일부를 옆 차선에 걸치고 누워 있는 데다 도로와 구분하기 힘든 검은색 옷을 입고 있어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는데요. 길을 막고 경찰을 부른 제보자는 술에 취한 걸로 추정되는 이 남성을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전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사람 하나 살리셨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사고 없이 마무리돼 정말 다행입니다. 충북의 한 인삼밭에서 채취한 식물 뿌리를 나눠 먹은 9명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2일 낮 9명이 인삼 같은 것을 먹고 몸이 안 좋다는 신고가 접수돼 현장에 출동했고 이들을 급히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인삼밭에서 캔 뿌리라 인삼인 줄 알고 먹었다가 이런 봉변을 당했다는데요. 소방당국은 이들이 생김새가 비슷한 미국 자리공의 뿌리를 섭취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자리공은 약용으로 쓰기도 하지만 뿌리에 독성이 있어 잘못 먹었을 경우 구토나 오한, 복통을 일으킨다는데요. 선선해진 날씨에 산에서 약초 캐는 분들 많으시죠? 독초와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허리케인 이언이 강타한 미국 플로리다주에서는 생중계를 하던 카메라맨이 카메라를 놓고 사라지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무슨 일이었을까요? 물살을 헤치며 대피 중인 주민들을 비추던 카메라가 벼랑간 땅바닥에 놓이고 누군가 그 앞으로 뛰어갑니다. 바로 호주의 한 방송국 소속 카메라맨이었는데요. 이재민들을 도우러 발벗고 나선 겁니다. 빗물이 무릎까지 차오르고 강한 바람이 부는 현장을 중계하던 중 도움이 필요한 이재민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거죠. 기자에게 양해를 구한 뒤 뛰어간 그는 짐을 함께 나르거나 넘어진 주민을 부축해줬고 이 모습은 대신 카메라를 든 기자를 통해 호주는 물론 미국에도 보도됐습니다. 그에 대한 찬사가 각지에서 쏟아졌는데요. 물론 방송 화면은 매끄럽지 못했지만 이런 게 인간의 도리이지 않을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4개의 점령지와 맺은 합병 조약이 러시아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의 합병 절차는 속도를 내고 있지만 우크라이나군이 남부 헤르손주의 도시들을 탈환하면서 전장에선 러시아가 밀리는 형국입니다. 이시열 기자입니다. 러시아 하원이 우크라이나 내 4개 지역 점령지하의 합병 조약을 만장일치로 비준했습니다. которые здесь представляют регионы Донбасса, Новороссия. Сразу хочу сказать, что однозначно высказана единодушная поддержка. Не считайте. 이로써 지난달 30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점령지와 맺은 합병 조약은 상원 비준과 대통령 최종 서명만 남게 됐습니다. 상원 비준도 확실시되는 상황이어서 합병 절차는 빠르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전장에서 우크라이나군에 밀리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헤르손주의 2개 정착촌 탈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129-ї бригади мого рідного Кривого Рогу, які відзначились хорошими результатами і звільнили, зокрема, Архангельське та Миролюбів. 러시아는 동북부 하르키우주 점령지 대부분과 루안스크주 관문 도시인 리만까지 내주며 보급로가 완전 차단될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점령지 내 요충지를 잇따라 뺏긴 푸틴 대통령이 전황을 뒤집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2년 전 대출을 모두 끌어모아 집을 구한 이른바 영끌족들이 이자 부담에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한 달에 갚을 돈이 130만 원이라 대출을 받았는데 이젠 260만 원, 2배가 된 경우도 있었죠.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8%대까지 오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니까요. 배준우 기자입니다.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상단은 일주일 전보다 0.3%포인트 넘게 높아지며 7%를 넘어섰습니다. 주담대 금리가 7%를 넘어선 건 2009년 이후 13년 만인데 연내 8%대로 올라설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연준의 기준금리는 지금보다 1.5% 정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예상이 되고요. 상단은 8%를 터치할 가능성을 더 높게 보셔야 될 겁니다. 갑작스런 금리 인상에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아 집을 구한 영끌족들의 상환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년 전 주담대 4억 6천만 원을 받아 서울 마포구에 아파트를 구매한 경우 월 상환액이 224만 원에서 304만 원으로 40% 가까이 늘었습니다. 전세대출이나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5억 원의 전세대출을 받아 서초구 아파트에 전세를 구한 경우 2년 만에 월 이자 상환액이 132만 원에서 259만 원으로 2배나 증가한 사례도 있습니다. 신용대출 기존에 받아놓은 것 같은 경우에는 변동금리다 보니까 이제 내년에 만기 되면 얼마나 더 오를지 그리고 좀 이자 부담도 클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정부가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안심 전환 대출을 신청받고 있지만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의 실효성이 떨어져 이자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전체 30조 원 규모의 새 출발 기금이 오늘 공식 출범합니다. 새 출발 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 3개월 넘게 대출이 연체됐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차주의 채무 조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난달 27일부터 진행된 사전 신청 기간엔 3,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4천억 원에 달하는 채무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었던 원금 감면은 부실 차주에 한해 자산을 제외한 순부채의 60에서 80%까지 이뤄집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척박한 사막 위에 물감을 떨어뜨린 것처럼 꽃 한 송이가 피어 있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지구에서 가장 건조한 사막에 마치 분홍색 카펫을 깔아놓은 것처럼 꽃이 피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영롱한 빛깔의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사막으로 알려진 칠레 아타카마 사막. 원래는 너무 건조해서 울퉁불퉁한 달 표면으로 불리는데 5년에서 7년마다 한 번씩 폭우가 내리면 이렇게 분홍색 꽃물결이 펼쳐집니다. 칠레 정부는 이 드물고도 아름다운 현상을 보호하려고 아타카마 사막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기로 했는데요. 기후변화가 계속되면 안 그래도 희귀한 사막의 개화가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다네요. 멋진 경주용 차 대신 각양각색의 중고차들이 아찔한 점프에 나섰습니다. 올해는 12명의 참가자가 공중으로 날아오르고 땅으로 떨어지면서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네요. 낡은 자동차가 빠른 속도로 달려와 점프대를 딛고 힘차게 날아오릅니다. 폐차들을 아슬아슬하게 피해 무사히 착지하는데요. 장애물을 넘지 못하고 고꾸라지는 차도 있습니다. 영국 서식스 지역에서 해마다 열리는 이색 자동차 점프 대회. 점프 거리와 높이, 안정된 착지가 중요하고 기록이 같을 땐 관중의 호응도에 따라 우승자가 결정되는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경기장이 주택 부지로 철거될 예정이라 이 대회는 올해를 마지막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네요. 10년 전 코트를 떠난 농구 스타 샤킬 오닐은 은퇴 후에도 자선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샤킬 오닐이 이번엔 농구공이 아닌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세계적인 팝스타 마룬5와 함께 무대에 선 거구의 남성. 바로 NBA의 전설적인 농구 스타 샤킬 오닐입니다.
샤키로닐이 무대에 선 건 자신의 이름을 딴 자선단체 모금 행사를 위해서인데요. 이번 행사로 무려 32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6억 원을 모금했습니다. 모금된 금액은 모두 청소년들이 잠재력을 이루는 데 도움을 주는 자선단체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농구 팬들에게 감동을 주던 플레이는 더 이상 볼 수 없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사회에 감동을 전하는 그의 도전을 응원하고 싶네요.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인공지능 AI는 스스로 만든 발명품에 대한 특허권을 가질 수 있을까요? 특허청이 인공지능 명의로 신청한 발명품의 특허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홍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8년 미국의 AI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 씨는 두 가지 발명품에 대한 특허 출원을 우리나라를 포함한 16개 국가에 신청했습니다. 레고처럼 올록볼록한 모양을 가져 결합이 쉽고 열 전도율이 높은 식품 용기와 빛이 깜빡여 주의를 잘 끌게 하는 램프였습니다. 두 건 모두 자신이 개발한 다부스라는 이름의 AI, 즉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올렸습니다. 자신은 발명품과 관련된 지식이 없고 AI가 지식을 학습해 직접 창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특허권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현행법상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발명을 한 사람 혹은 승계인이라고 돼 있기 때문입니다. 특허청은 출원인이 발명자도 아니고 AI에게서 권리를 승계받을 수도 없다고 보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2월 발명자를 자연인으로 바꾸라고 통지했지만 출원인이 응하지 않자 특허 출원을 최종 무효 처분했습니다. AI가 그린 그림이나 작곡한 노래 등도 나오고 있지만 특허권뿐만 아니라 민형사적 문제에 대한 책임 문제도 아직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AI에게 권리를 인정하려면은 이런 의무 귀속과 관련된 부분까지 같이 논의를 하는 것이 체계 정합성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허청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AI 발명품에 대한 보호 방안과 특허 신청에 대한 개선책도 만들겠다는 입장입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단순하지만 친근한 그림체로 광고 속에서 시선을 사로잡았던 세계적인 작가의 그림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특유의 유쾌함과 행복함을 담아낸 작품들을 정설민 기자가 소개합니다. 동그란 눈에 길쭉한 코의 종이 인간이 스케치북에서 튀어나와 전시장으로 안내합니다. SNS에 중독된 사람들, 월요병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재치 있게 풀어냈습니다. 이름은 낯설지만 광고 속 그림들로 우리에게 친근한 그래픽 아티스트 장줄리앙이 서울을 찾았습니다. I think I do have a special bond with Korea, and all that I've received from Korean audience has been really nice, really positive. 어린 시절부터 그려온 스케치북부터 티셔츠와 스케이트보드 등 작품 천여 점을 한자리에 모았는데 현대인의 일상을 유쾌하면서도 날카롭게 풀어냈습니다. I quite often like to compare creating things to having Play-Doh. You know, when you're a child, you will find throughout the show that some ideas have been trying different things. 화장품과 접시 등 다양한 일상용품 속 그림들로 익숙한 화가 에바 알머슨도 행복을 담은 그림들로 찾아왔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일상의 소중함을 그리기 시작했고 격리된 이들의 모습을 화폭에 담으며 사람들과의 소통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그림들이 많이 와닿더라고요. 행복한 순간들을, 찰나들을 기억하고 이렇게 간직하면서 살아야겠다고 느꼈어요. 광고 속에서 먼저 시선을 사로잡았던 작가들이 특유의 유쾌함과 행복함으로 관람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설민입니다. 그동안 독립이나 자유 같은 소중한 가치를 지키려고 목숨을 바친 많은 분들이 계셨기에 지금의 우리나라가 있는 거겠죠. 잊어서는 안 될 이름을 기억하는 공간이 고등학교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강세연 기자입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과 한국전쟁, 그리고 민주화운동까지 독립과 자유, 민주주의를 지켜내기까지 수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날마다 이들을 기리는 행사가 열리지만 평소엔 잊고 지내는 게 현실. 한 발짝 가까이서 이들을 추모하기 위한 공간이 경기 고등학교에 마련됐습니다.
검은 비석에 빼곡하게 새겨진 이름은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참전군인과 독립유공자입니다. 세대가 바뀌어도 이들을 기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학교에 명비를 세웠습니다. 호국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일상 속에서 되새기는 기억의 공간이자 살아있는 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되기를. 용산 공립중학교 김종우, 서울중학교 김종우. 어린 나이에 국가를 위해 전쟁터에 뛰어든 학도병들입니다. 학생들은 학교로 가며 명비에 적힌 이름을 되새겨봅니다. 우리나라의 자유를 위해 그 많은 우리 학교 선배님들이 희생하셨음을 느끼면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런 선배님들의 도움을 받아 지금 이렇게 저희가 잘 살아갈 수 있다면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소중한 가치를 지킨 이들을 기억하는 일은 우리의 몫입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국내 최고 모터스포츠 대회인 CJ 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6라운드 삼성화재 6000 클래스에서 장현진 선수가 시즌 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장현진은 전남 영암의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열린 레이스에서 18렙을 정의철에 이어 두 번째로 통과했지만 정의철이 무게 규정 위반으로 실격당하면서 올 시즌 처음 우승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장현진의 우승으로 넥센 타이어는 자사의 드라이 타이어를 장착하고 우승한 첫 선수를 배출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온 오늘도 가을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강원과 충청, 경북과 호남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고요. 전남 서해안과 경북 구미에는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비구름은 점차 남하하면서 중부지방은 오전 중에 대부분 그치겠고 남부지방은 낮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영동의 많게는 80mm 이상, 충청 남부와 경북 북부 동해안, 호남과 제주 산지에는 20에서 6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30mm가 예상되고요.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내일까지, 경기 동부와 영서, 충북과 경북 지역은 오늘 낮부터 내일 새벽 사이 다시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날도 부쩍 쌀쌀해지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20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고요. 아침 기온도 갈수록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18.4도, 대전은 21.5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 20도, 대전 22도, 광주는 21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9도가량 낮겠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은 금요일까지 비가 이어지겠고요. 주말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10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나뭇잎도 하나둘 가을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설악산에서는 지난주 목요일 올해 첫 단풍이 관측됐는데요. 산 전체를 기준으로 정상에서부터 20%가량이 물들었을 때를 단풍 시작으로 보고요. 80% 이상 물들었을 때를 절정이라고 말합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올해 단풍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10월 중순쯤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일조량이 풍부하고 일교차가 커서 단풍이 더욱 선명하게 물들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뉴스 중간 속보 전해드렸는데요. 북한이 오늘 동해상으로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지난 열흘 사이 5번째 미사일 도발인데요. 미사일 재원과 도발 배경 등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굿모닝 MBN 마칩니다. 고맙습니다.